원장님, 그날 사진 기억나시죠? 장도혁 원장이 본능처럼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화면엔 휠체어에 축 늘어진 할아버지를 억지로 일으켜 세운 사진이 떴어요. 직원 둘이 양옆에서 붙잡고 원장이 가운데서 손을 꼭 잡고 찍은 감동 후원 사진이었죠. 그 다음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같은 날 밤 병실 CCTV 영상. 이제 됐지. 야, 끊어. 사진 찍었으면 역할 끝이야. 원장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순간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후원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누군가 이게 뭐야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저는 이 요양원에서 청소하고 기저귀 갈고 사람을 사람답게 보내려 애썼던 요양보호사 김정희입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단하게 유지했어요. 그리고 오늘 천사 가면을 쓴 악마의 얼굴을 벗기러 왔습니다. 장도혁은 뒤로 물러서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제 손엔 인형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소은이 엄마가 마지막으로 제게 맡긴 토끼 인형. 절대 버리지 마요.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알았어요. 인형 속엔 녹음기가 숨겨져 있었고 그 안엔 이 병원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환자 하나가 죽을 때마다 보험금, 후원금, 장례 기부금, 3번 돈을 버는 시스템. 사람을 도구로 만든 남자가 지금 제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알고 싶은 건 이거였어요. 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남자의 욕심 때문에 죽어갔을까요? 저는 경기도 시흥에 사는 52살 요양보호사 김정희예요. 하루는 어르신들 씻겨드리고, 하루는 기저귀 갈고, 하루는 손을 꼭 잡아드리는 일로 살았습니다. 저는 이 일이 누군가의 마지막을 존중하는 일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더 끔찍했습니다. 그 존엄을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계산하는 사람이 바로 위에 앉아 있었다는 게요. 소은이 엄마 박미영 씨는 제가 맡았던 환자 중 가장 고마운 분이었어요. 어느 날 야간 근무를 끝내고 제가 의자에 앉아 잠깐 숨을 고르고 있었는데 미영 씨가 자기 간식 봉투를 더듬더듬 꺼내더니 사탕 하나를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김 선생님 드세요. 아니에요. 미영 씨가 드셔야죠. 그랬더니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눈이 촉촉해진 채 말하더라고요. 나 처음이에요. 사람이 나 챙겨주는 거.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며칠 뒤에는 제가 시장에서 1,000원짜리 머리핀 하나 사다 드렸습니다. 머리를 단정히 묶어드리면서 말했죠. 미영 씨도 예쁘게 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거울을 보더니 아이처럼 웃으시던 얼굴이 아직도 생생해요. 날씨 좋은 날에는 창가에 휠체어를 밀어놓고 같이 꽃을 봤습니다. 김 선생님, 저 꽃처럼 소은이도 밝게 컸으면 좋겠어요. 그럴 거예요. 제가 지켜볼게요. 그 말이 제가 평생 지켜야 할 약속이 될 줄은 그땐 몰랐어요. 그런데 요양원 안은 점점 이상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약을 먹다 갑자기 끊기고 어떤 분은 상태가 좋아지다가도 차트에 악화됐다고 적혔어요. 후원자들이 오는 날엔 장도혁 원장이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제 가족입니다. 그런데 촬영이 끝나면 얼굴이 돌처럼 굳었어요. 저는 그때만 해도 이게 뭘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다만 가슴 한구석이 불편했고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며칠 뒤 미영 씨 상태가 갑자기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후원자들이 오는 날이면 장도혁 원장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제 가족입니다. 병원은 사랑으로 운영돼야 합니다.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했죠. 한 번은 거동도 못하는 할아버지를 억지로 세워 직원 둘이 붙잡게 하고
가운데 서서 사진을 찍었어요. 이분이 다시 일어선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후원자들은 울고 수표를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촬영이 끝나자마자 원장은 얼굴이 돌처럼 굳었어요. 약 중단. 더 쓸 필요 없어. 저는 그 말을 듣고 뒤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밤 그 할아버지는 노안으로 사망 처리됐어요. 저는 이수진 간호사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수진 씨, 저 어르신 약 정말 끊은 거예요? 이수진은 고개를 돌리며 작게 말했어요. 김 선생님,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눈빛은 알고 있다는 얼굴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원장실 앞을 지나가다 문틈으로 대화를 들었어요. 환자 하나 죽으면 보험금, 후원금, 장례 기부금 3번 벌면 끝이야. 장도혁 원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막혔어요. 손이 떨렸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차트를 뒤졌습니다. 지난 6개월간 사망한 환자 목록을 보니 패턴이 보였어요. 후원 행사 직후마다 사망자가 나왔고 약 처방 기록이 갑자기 사라진 케이스가 12건이었습니다. 저는 동료 요양보호사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돌아온 건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보너스 나왔어. 괜히 나서서 우리 밥줄 끊지 마. 한 명은 제 팔을 잡고 속삭였어요. 김 선생, 여기서 오래 일하고 싶으면 가만히 있어.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못 잤습니다. 다음 날 저는 원장에게 직접 물었어요. 원장님, 최 어르신 약 왜 중단하신 거예요? 장도혁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김 선생, 의료 판단은 의사 몫이야. 보호사는 시키는 일만 하면 돼. 그 말투가 너무 가벼워서 저는 화가 치밀었어요. 하지만 환자 상태가 좋아지고 있었잖아요. 원장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김 선생, 지금 내 판단에 의문 제기하는 거야?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퇴근길에 누군가 제 딸을 불러 세웠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서 너무 말이 많다더라. 딸은 겁에 질려 집에 왔고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무너졌어요. 손이 떨렸고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미영 씨 상태는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약이 바뀌었고 차트엔 연명치료 중단 검토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저는 미영 씨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미영 씨,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미영 씨는 고개를 저으며 제 손을 꼭 쥐었어요. 김 선생님, 소은이 인형 절대 버리지 마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며칠 뒤 미영 씨는 심장마비로 사망 처리됐어요. 장례식장에서 장도혁 원장은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런데 장례가 끝나자마자 원장은 핸드폰을 꺼내 통화했어요. 보험금 처리 들어가. 서류 준비해.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미영 씨가 남긴 인형을 들여다봤어요. 낡고 해진 토끼 인형이었습니다. 실밥이 풀린 부분을 꿰매려다 안에서 뭔가 딱딱한 게 만져졌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인형을 뜯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녹음기가 들어 있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기 병원 사람 죽으면 돈이 돼요. 후원금, 보험금 다 원장 몫이에요. 미영 씨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결심했습니다.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듣고 난 뒤 며칠 동안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출근하면 손이 떨렸고 장도혁 원장 얼굴만 봐도 구역질이 났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수진 간호사를 조용히 불렀어요. 수진 씨, 나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이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김 선생님, 저도 무서워요. 원장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저는 녹음기를 꺼내 보여줬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기 병원 사람 죽으면 돈이 돼요. 미영 씨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이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미영 씨가 남긴 거예요. 인형 속에 숨겨뒀어요. 이수진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겠어요. 그날 밤 이수진은 원장실 차트 기록을 몰래 복사해 왔어요. 약 중단 지시 메모, 보험금 수령 내역, 후원금 분배표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손이 떨렸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죠? 이수진은 작게 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죠. 하지만 저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증거는 있지만 원장은 권력이 있었고 저는 그냥 요양보호사였습니다. 그때 요양원 장기 환자 최노인이 제게 다가왔어요. 최노인은 과거 강력계 형사 출신이었습니다. 김 선생, 이리 와봐. 저는 최노인 병실로 갔어요. 최노인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줌마, 이건 의료사고가 아니야. 조직 범죄야. 그 한마디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원장 혼자 못해. 뒤에 누가 더 있어? 최노인은 요양원 구조를 설명했어요. 보험 브로커, 장례업체, 후원단체가 다 연결돼 있다고 했습니다. 증거만으론 안 돼. 현장을 잡아야 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 그냥 요양보호사예요. 무슨 수로 현장을 잡아요? 최노인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카메라 사각지대 다 알아. 그날부터 저희는 밤마다 움직였습니다. 새벽 2시 청소 카트를 끌고 복도를 지나 원장실 앞까지 갔어요. 최노인이 속삭였습니다. 잠금장치 구식이라 3초면 열려. 문이 열리는 순간 심장이 귀에서 뛰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찾아 사진을 찍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최노인이 제 손을 잡고 창문 쪽으로 끌었습니다. 여기 숨어.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어요.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저는 숨도 쉬지 못한 채 서 있었어요. 그런데 발소리는 다시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어요. 다음 날 장도혁 원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김 선생, 어젯밤에 뭐 했어?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야간 근무였어요. 환자 케어하고 청소했죠. 장도혁은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원장실 CCTV에 카트 지나가는 게 찍혔던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청소하다 보면 복도 다 지나가잖아요. 장도혁은 한참 동안 저를 노려보다 말했습니다. 김 선생, 요즘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조심해. 그 말이 협박인지 충고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딸에게서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누가 우리 집 앞에서 서 있었어?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까만 차 탄 사람이 우리 집 쳐다보고 있었어. 무서워. 저는 그 순간 무너졌어요. 화장실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울고 나니 오히려 결심이 섰어요. 저는 녹음기와 사진을 들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신고하러 왔어요. 형사는 자료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단 조사 들어가겠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요양원에 경찰이 와서 장도혁과 악수하며
웃는 모습을 봤어요.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경찰도 연결돼 있다는 걸. 저는 최 노인에게 말했어요. 안 되겠어요. 경찰도 한패해요. 최 노인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그럼 이제 언론으로 가야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언론사에 제보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녹음 파일, 차트 사진, 보험금 내역까지 전부 첨부했어요. 답장이 올 때까지 사흘이 걸렸습니다. 취재 진행하겠습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 나눠요. 저는 그 문장을 보고 처음으로 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다음 날 요양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피했어요. 복도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돌렸고 휴게실에 들어가면 대화가 뚝 끊겼습니다. 한 명이 지나가며 작게 말했어요. 김 선생 때문에 우리 다 죽게 생겼어.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점심시간에 식당에 갔더니 아무도 제 옆에 앉지 않았어요. 저는 혼자 밥을 먹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날 오후 장도혁 원장이 전 직원 회의를 소집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원장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김 선생, 요즘 병원 밖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더라.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혹시 김 선생이 아는 거 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는데요. 장도혁은 비웃듯 웃었어요. 그래, 그럼 됐어. 다들 조심하라고. 요즘 병원 이미지 관리가 중요하니까.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데 동료 하나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김 선생, 대체 뭐 한 거야? 아무것도 안 했어요. 거짓말 마. 원장이 화난 거 우리 다 알아. 너 때문에 보너스 날아갈 것 같은데. 저는 팔을 뿌리치고 나왔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니 딸이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학교에서 애들이 그러는데 엄마가 나쁜 짓 했대. 저는 딸을 안았어요. 엄마는 잘못한 거 없어. 하지만 딸은 계속 울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혼자 부엌에 앉아 녹음기를 다시 들었습니다. 미영 씨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여기 병원 사람 죽으면 돈이 돼요. 저는 그 목소리를 듣고 다시 결심했습니다. 물러서지 않기로요. 다음 날 이수진 간호사가 제게 다가왔어요. 김 선생님, 저 그만둘 것 같아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요? 원장이 저보고 김 선생님이랑 가까이 지내지 말래요. 안 그러면 계약 연장 안 해준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수진 씨는 수진 씨 길 가세요. 이수진은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날 완전히 혼자가 됐어요. 점심도 혼자, 일도 혼자, 퇴근도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퇴근길에 최 노인이 휠체어를 타고 제 앞을 막았어요. 김 선생, 포기하면 안 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이미 다 잃었어요. 동료도, 직장도, 딸 학교 생활까지 망쳤어요. 최 노인은 제 손을 잡았어요. 아직 안 끝났어. 언론 취재 들어간다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끝까지 가야지. 여기서 무너지면 미영 씨도 죽은 사람들도 다 헛되는 거야.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저는 눈물을 훔치고 물었습니다. 전 뭘 해야 해요? 최 노인은 작게 웃었습니다. 증거를 더 모아. 그리고 장도혁이 제일 아끼는 걸 건드려야 해. 뭔데요? 평판이야. 얘는 천사 가면 쓴 게 전부거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저는 요양원 홈페이지를 뒤졌습니다. 후원 행사 사진, 봉사활동 기록, 원장 인터뷰 영상까지 전부 캡처했어요. 그리고 실제 환자 사망 날짜와 대조했습니다. 패턴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감동 행사 직후엔 반드시 환자가 죽었고 원장은 매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정리해 언론사 기자에게 추가로 보냈어요. 며칠 뒤 기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 선생님, 이거 진짜 대단한 건데요. 취재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장도혁 원장이 저를 불렀어요. 김 선생, 사표 써.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요? 너 때문에 병원 분위기 엉망이야. 환자 케어도 제대로 안 되고. 저는 웃었어요. 전 사표 안 써요. 장도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 전 끝까지 여기 있을 거예요. 원장님이 뭘 했는지 세상이 알 때까지요. 장도혁은 책상을 쾅 쳤어요. 너 지금 협박하는 거야?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장도혁은 저를 노려보다 낮게 말했어요. 후회할 거야. 저는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걸음은 단단했어요.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싸움은 이제 시작이고 저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라는 걸요. 저는 최노인과 함께 비밀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최노인은 CCTV 사각지대를 전부 알고 있었어요. 새벽 2시 청소카트 끌고 이 복도로 오면 카메라 안 찍혀. 그날 밤 심장이 귀에서 뛸 만큼 긴장한 채 저희는 복도를 움직였습니다. 원장실 문 앞에 섰어요. 최노인이 속삭였습니다. 잠금장치 예전 구식이라 3초면 열려. 문이 열리는 순간 손이 떨려 서류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그 안엔 보험금 내역, 후원금 분배표, 차트 조작 지시 메모가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으로 전부 사진을 찍었어요. 손이 떨려서 초점이 안 맞을 정도였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최노인이 제 손을 잡고 창문 뒤로 끌었어요.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문 앞에서 멈췄어요. 저는 심장 소리가 들릴까봐 가슴을 손으로 눌렀습니다. 몇 초가 몇 분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발소리는 다시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촬영한 사진을 언론사 기자에게 전송했습니다. 기자에게서 곧바로 답장이 왔어요. 이거 결정적인데요. 내일 당장 취재 들어갑니다. 저는 그 문장을 보고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이수진 간호사가 제게 다가왔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 저도 같이 할게요.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수진 씨, 원장이 뭐라고 했잖아요. 이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환자 죽어가는 거 보고 못 버티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거 하고 싶어요. 저는 이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요. 그날부터 저희는 셋이 움직였습니다. 이수진은 원장이 환자 차트를 조작하는 순간을 녹음했어요. 저는 후원 행사 날 환자들의 실제 상태를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최노인은 과거 형사 경력을 살려 증거 수집 방법을 알려줬어요. 일주일 뒤 기자가 요양원에 왔습니다. 장도혁 원장은 웃으며 안내했어요. 저희 병원은 사랑으로 운영됩니다. 기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촬영했습니다. 하지만 촬영이 끝나고 기자가 저를 따로 불렀어요. 김 선생님이 보내신 자료 확인했습니다. 이거 정말 심각한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이에요. 전부 다요. 기자는 노트북을 열어 보여줬습니다. 이 패턴 보세요. 후원 행사 다음 날마다 환자가 죽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죠. 저는 그 화면을 보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숫자로 보니 더 명확했습니다. 지난 1년간 23명이 같은 패턴으로 사망했어요.
기자가 말했습니다. 이번 주 안에 기사 나갑니다. 준비하세요. 저는 그날 밤 최 노인에게 말했어요. 이제 곧 터질 것 같아요. 최 노인은 작게 웃었습니다. 그럼 마지막 증거 하나 더 확보해야지. 뭔데요? 현장. 원장이 직접 지시하는 순간을 잡아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뒤 새로운 후원 행사가 예정됐습니다. 장도혁 원장은 평소처럼 환자들을 준비시켰어요. 거동 못하는 할머니를 억지로 세우고 직원들이 붙잡게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몰래 녹화했어요. 행사가 끝나고 원장이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약 조절 들어가. 이제 필요 없어. 저는 그 순간을 녹음기로 담았어요. 손이 떨렸지만 버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녹음 파일을 기자에게 전송했어요. 기자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완벽합니다. 내일 기사 송고합니다. 저는 그 문장을 보고 처음으로 울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사가 떴습니다. 천사가면 쓴 요양원, 환자 죽음으로 돈 벌었다. 제목만 봐도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기사엔 제가 보낸 사진, 녹음, 차트 기록이 전부 실렸습니다.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렸어요. 이게 사람이야? 처벌해야 한다. 이런 병원 다 조사해야 해. 저는 핸드폰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요양원 복도가 소란스러워졌어요.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장도혁 원장실 문이 열렸고 원장이 끌려 나왔어요. 원장은 소리쳤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나 억울해. 하지만 경찰은 듣지 않았어요. 저는 복도 끝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최 노인이 휠체어를 타고 제 옆에 왔어요. 김 선생, 해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된 거니까요. 기사가 나간 뒤 요양원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경찰이 원장실을 압수수색했고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장도혁 원장은 구속됐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처음으로 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법원 출석 통지서를 받았어요. 장도혁이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통지서를 보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최 노인에게 보여줬더니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예상했어. 얘가 가만히 당할 리 없지. 저는 변호사를 구해야 했어요. 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 국선 변호사를 신청했어요. 첫 상담에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한데 상대 변호사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법정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법정에 들어서며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장도혁은 정장을 차려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의 여유로운 표정이었어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장도혁 변호사가 먼저 말했어요. 피고인은 선의로 요양원을 운영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악의적 왜곡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주먹을 쥐었어요. 변호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녹음은 편집된 것이며 사진은 맥락을 무시한 것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 변호사가 손으로 제지했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출했어요. 녹음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환자 하나 죽으면 보험금, 후원금, 장례 기부금. 3번 벌면 끝이야. 장도혁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장도혁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조작입니다. 제 목소리가 아니에요. 저는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판사가 물었어요. 음성 감정을 요청하시겠습니까? 장도혁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요청합니다. 재판은 연기됐어요. 저는 법정을 나오며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최 노인이 휠체어를 타고 제 옆으로 왔어요. 김 선생, 괜찮아. 음성 감정 나오면 진실이 밝혀져. 하지만 저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가니 딸이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학교에서 애들이 또 놀려. 저는 딸을 안았어요. 조금만 참아. 곧 끝날 거야.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더 큰 충격이 왔어요. 이수진 간호사가 증언을 번복했습니다.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원장의 지시는 없었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보고 눈앞이 캄캄했어요. 이수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진 씨, 왜 그런 거예요? 이수진은 울면서 말했어요. 미안해요. 원장 쪽에서 제 가족 건드렸어요. 전 어쩔 수 없었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습니다. 동료였던 사람이 등을 돌렸어요. 증인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됐어요. 며칠 뒤 언론 분위기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장도역 쪽에서 반박 기사를 냈어요. 요양원 원장, 악의적 모함당해. 댓글엔 이런 글이 달렸습니다. 증거가 조작이면 고소한 사람이 피해자 아니야? 요양보호사가 돈 뜯으려고 꾸민 거 아니야? 저는 그 댓글들을 보고 핸드폰을 던졌어요. 최 노인이 제게 말했습니다. 김 선생, 아직 포기하면 안 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 이미 다 잃었어요. 직장도, 동료도, 평판까지요. 최 노인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영 씨 생각해. 소은이 생각해. 그 말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저는 미영 씨가 남긴 인형을 다시 꺼냈습니다. 녹음기를 들으며 다짐했어요. 이대로 무너지지 않겠다고요. 다음 법정 날짜가 잡혔습니다. 음성 감정 결과가 나왔어요. 감정서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녹음된 목소리와 피고인의 음성이 일치함. 저는 그 문장을 보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장도역은 여전히 뻔뻔했고 변호사는 새로운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법정으로 향하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제 진짜 마지막 싸움이 남았습니다. 법정에서 장도역은 끝까지 뻔뻔했습니다. 조작입니다. 요양원 운영의 오해일 뿐입니다. 그때 이수진 간호사가 증언대에 다시 섰어요. 저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원장이 약 중단 지시했고 차트 조작을 강요했습니다. 제가 거짓 진술한 건 협박 때문이었어요. 장도역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검사가 추가 증거를 제출했어요. 미영 씨가 남긴 녹음기였습니다. 재생이 시작됐어요. 환자 하나 죽으면 보험금, 후원금, 장례 기부금. 3번 벌면 끝이야. 장도역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장도역은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어요. 아니야, 아니야. 이건 오해야.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환자를 도구로 삼아 조직적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그 순간 장도역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어깨가 꺼지고 눈빛이 텅 비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안도였습니다. 법정을 나오니 최 노인이 웃으며 말했어요. 김 선생, 해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양원은 폐쇄됐고 소은이는 보호시설로 갔어요. 저는 매주 소은이를 찾아갔습니다. 소은이는 저를 보면 이렇게 불렀어요. 정희 이모.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미영 씨가 생각났습니다. 미영 씨가 남긴 사탕 하나, 머리핀 하나, 그 따뜻한 말들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어요. 저는 이제 다른 요양원에서 일합니다. 여전히 어르신들을 씻기고 손을 잡아드려요. 하지만 이젠 알아요. 사람을 돈으로 보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걸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면 세상은 아직 따뜻하다는 것도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